이제 조사를 건국할 때 이 부보상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보상들 보면 큰 이렇게 등짐 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보따리라든가 좀 작은 등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상 그래요. 그래서 부상과 보상이 합쳐진 게 부보상인데 태조 이성계가 부보상에게 하사한다는 그 부상들의 지팡이에 보면 손잡이 정도의 용 그림을 새겨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부보상에게 하사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보상 단체도 이걸 기증을 해주시면서 부보상이라는 표현을 훨씬 먼저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부상, 부보상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홍주라는 홍주가 아까 굉장히 큰 고을이라고 그랬는데 홍주를 포함해서 결성, 보령 이렇게 6개 군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전국으로 이제 장사를 다니시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바닷길을 이용해서 뭐 목포에서 뭐 저기 뭐 한양까지 그러다 보니까 객사를 한다거나 바다에서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자식이 없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누가 돈을 얼마씩 내고 해서 자기들끼리 사당도 짓고 또 땅을 사서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묘지도 만들어서 장례도 치러주고 제사도 해주고 그랬던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그 예산에 가면 예덕상무사라고 그래가지고 윤봉길 사당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는 예산과 덕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6개 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상업하는 사람들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공간이 좀 굉장히 넓고 이렇게 전시된 것도 많은데요. 자, 혹시 청주한시, 청주한시는 본이 하나시더라고요. 다 청주한시시던데 여러분 다음 코스가 남당리시죠? 여기 다음 끝나 남당리로 가시는데 남당리 유명한 걸 뭐 알고 가세요? 남당리 하면 세조개, 대하, 여기 이제 항군이 근데 남당리에 가시면 저 유리 액자 속에 계신 한원진이라는 선생님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분이 그 남당리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호가 남당이신데요. 자, 여러분이 이분은 처음 들으시지만 율곡 이는 다 아시죠? 율곡 이의 그 학문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율곡 이, 뭐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뭐 권상아 밑에 제일 수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이제 남당리에 오랫동안 계셔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높은 스승님을 뵈러 사람들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당리에 계신 남당리 선생님을 뵈러 가시다 보니까 호가 남당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 청주 한시 문중에서 한 300점이 넘는 것을 여기서 홍성오픈에서 다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제사 지낼 때 뭐 했던 그런 유물들 이런 것도 호패라고 해서 지금 말하면 개인 신분증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거에서 다 이게 다 기증해 주신 거고요. 자, 이쪽으로 자 오세요. 여기는 요 모양으로 봐서 딱 어떤 공과 관련된 공간이실 것 같아요? 십자가 모양이죠? 자, 여기가 그 아까 지도에서 서해안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문화 문명을 좀 빨리 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내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서학 천주교예요. 그때 당시엔 유교 전통사회에서 그 천주 정말 새로운 학문이고 정서적으로 좀 맞지 않는 학문이었잖아요. 근데 기득권자들 이미 양반들은 뭐 새로운 학문이 들어와서 뭐 크게 동요화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억눌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천주를 믿으면 하느님을 믿으면 양반 상놈도 없고 부귀기천 뭐 이런 게 다 똑같대. 너나 나나 똑같다는데 억눌린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새로운 소식이겠어요. 그렇지만 기득권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짜 저거 아래 꽃들이 나하고 맞먹으면서 농사도 안 짓고 뭐 길쌈도 안 하고 다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법으로 막잖아요. 천주교를 믿다 발각이 되면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솔매 김대건 신부님 생가에 재작년에 그 교황님 다녀가시고 하셨죠? 그쪽에서 뭐 면천, 당진, 하여튼 이런 데서 천주교를 믿다 발각이 되면 해미성으로 읍성으로 끌려가든지 홍주 목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굴비 여러분 엮은 거 아시죠? 사람을 이렇게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줄줄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유를 하겠죠. 천주를 안 믿겠다. 그래서 그 해미성지도 가면 뭐 그 십자가 다리 위에다 십자가 놓고 예수님 밟고 건너가면 이제 살려주고 그걸 못 밟고 옆으로 가면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죽게 돼요. 그 이름이 알려진 분이 212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요 거울 요리에 지금 써져 있는 분이 얼어 죽는 원시장. 그런데 원시장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시장 베드로가 충청도에서는 제일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형물 보면은 이제 뭐 죄질에 따라서 뭐 사형을 시켜라, 뭐 곤장을 몇 대 쳐라, 뭐 치도곤을 쳐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치도곤을 뭐 수없이 이렇게 맞고서 계속 하느님을 믿겠다고 그러는 게 뭐 연세가 50이 넘은 연세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철포덕 때리는 것 같아도 그 치도곤 10대 맞으면 뭐 완전 기진맥진이 막 살이 다 물르고 그 지경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느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일단 죽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이제 그 곤장 틀에서 이제 끌어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끼얹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하자면. 그랬는데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참혹하게 죽게 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재작년에 교황님 오셨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이분을 포함해서 4분이 복자품에 오르셔요. 그래서 여기 뭐 하얗게 써진 여러분들도 지금 그 진행 중에 있는 분이고 베드로 그 원시장 베드로 프란치스코 라우렌시오 시몬 이렇게 4분이 그 교황님 오셨을 때 복자가 되시는 게 2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뭐 척화비 같은 것도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전국에 척화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많이 훼손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는 3개의 척화비가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제 그 남당에 가시다 보면은 혹시 구항 정도 지날 때 보면은 그 왼쪽에 큰 게 펜스 쳐놓고서 여기 척화비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이제 홍성에 하나 있고 예산 대흥에 하나 있고 아산 신창에 이렇게 3개의 척화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요. 자, 여기는 제목에서도 보면 조금 서글퍼요. 뼈아픈 역사 그랬는데 아까 이제 그 홍주라는 지명이 홍성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일제 강점기 하면 이제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 1995년까지 하시는데요. 자, 1910년 한일 동합 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은 우리를 계속 침략을 해오는데 중요한 굉장히 큰 사건 중 하나가 명성황후 신해 사건이 한일 병합 15년 전에 일어납니다. 그때 단발령도 같이 일어나고요. 그때도 이 홍주 지역에서 의병이 크게 한번 일어나고요. 1905년에 늑약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때도 이제 홍주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 아직은 그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도 이 홍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 의병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1910년 한일 병합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행정 개편을 한다 그러면서 홍폐합을 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한 고을에 사는 우리끼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우리 어떻게든 나라의 힘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독립운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을 쪼개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홍주라는 고을과 옆에 있는 결성을 이쪽은 이쪽에다 합치고 가운데 이렇게 합치고 해서 전국을 일본 사람들이 개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지명이 바뀐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자 오시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근대 교육을 받는 교재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국어 독본 시간에 무엇 배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교재를 열면 일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은 조선어 시간에 제2외국어 배우듯이 그랬던 가슴 아픈 거 이제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학교에서 다 일본어를 배웠으니까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김자진 장군 생각은 코스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자진 장군의 옆에 계신 분이 누구 같이 보이세요, 이분이? 지금 이제 논란이 많지요. 그 후손이라고. 김두한 씨가 뭐 친자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거는 뭐 유전자 검사를 안 하신다니까 모르겠고 호적에는 아무튼 김두한 씨가 아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한 씨가 홍성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셨어요. 그 옛날에. 근데 여기서는 당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거 돼갖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셨었죠. 자, 여기 요 그림에도 나오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저 찔레꽃.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코스가 광천 드리시는데요. 장사익 선생님이 광천 택배주세요. 광천 출생이시라는 지금도 광천중학교도 신입생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은 한 10여 명씩 늘 장학금 지급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하 공간을 보시고 외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요 엘리베이터에 20명까지 타실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타시고 만약에 못 타시면 2층을 누르고 오세요. 자, 바깥으로 계단으로 가시면 또 5배로 이동하셔야 돼. 좀 불편하셔서 어려우실 때 좀 기다리겠습니다. 저기 다 못 타시면 2층으로 올라오세요. 20분까지 타실 수 있어요. 저기 하면 기다릴 테니까 2층으로 올라오세요. 네, 20분까지 탈 수 있어요. 한 번 더 올라오셔야 되니까. 자, 바깥으로 가시면 또 이렇게 해서 저기 이동 통로가 길어져요. 계속 하늘까지 올라갑시다. 예, 내리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 여기서 외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먼저 올라오신 분이 약간의 뭐가 조금 텐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지금 오늘 좀 이게 미세먼지도 좀 있다고 하네요. 저기 보이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의 주산이에요. 백월산이라는 주산이고요. 이따 저 홍화물에 올라가면 보일 텐데 여기 저 아파트 너머로 용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용봉산은 이제 등산들 많이 해보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얽힌 또 재미난 또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요 백월산과 용봉산 사이에 좀 골이 있는 곳에 예쁜 이제 그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소영이라는 아가씨가. 근데 이 옛날부터 주산이 될 정도면 나름대로 좀 신령한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월산에도 백월산 장수가 살았어요. 그리고 용봉산에도 역시 그 장수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 딱 그림 나오죠. 두 장수의 예쁜 아가씨의 삼각관계 구도됩니다. 자, 어느 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상대편 장수만 아니면 저 소영 아가씨는 내 차지인데 뭐 상대 장수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속으로만 찜찜하게 있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이제 큰 돌을 던져서 상대방 장수에게 던집니다. 뭐 제가 들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돌이 아니죠. 집채만한 돌을 상대방에게 던지는데 그 돌을 받은 상대방 장수가 그냥 있나요? 맞받아 치겠지요. 그래서 요 백월산과 용봉산 사이에서 막 엄청난 투석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던진 돌이 다 용봉산에 가서 쌓여 있어요. 용봉산 다녀오신 분들 그 귀암계석 보셨죠? 그때 던진 돌입니다. 그게 누가 이겼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백월산 장수가 당연히 이겼겠죠. 그 엄청난 돌을 다 글로 던졌으니까 당연히 그 예쁜 소양 아씨도 백월산 장수 차지가 됐겠지요. 그때 얼마나 속쓰렸겠어요, 용봉산 장수가. 근데 백월산 참 용봉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의 미남 미녀는 지금 다 그때 던진 돌 보러 용봉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 백월산 장수는 소양 아씨는 차지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 중은 훨씬 저기 용봉산 장수가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인생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이게 너무 속쓰리게 지금 당장 좀 급하고 저기 서운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넓게 후회를 도모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온천이 온천인가? 온천이 있어? 홍성에도 온천이 있어. 관광 호텔.
보시면서 보시는 요 돌은 여기 이렇게 많이 문양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지요. 어디서 자주 보는 문양 같으세요? 이런 문양들. 절에 가면 그 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문양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돌이냐면요. 이 홍주성 석성 이게 조선시대 때 따졌다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숭유 억불에서 불교를 탄압하다 보니까 폐사된 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홍주성을 뭐 보수한다거나 큰 돌이 필요할 때는 그 폐사된 절에서 그 이제 뭐 주춧돌이라든가 기단석 같은 거 탑 이런 거 갖다가 이 홍주성을 쌓는 데 썼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불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엄청난 유물들이 지금 홍주성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주성이 아무리 단단하게 이렇게 보수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비가 오거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 배부른 형상이라서 이렇게 좀 붕괴 위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거기에 있던 돌을 빼다 놓은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돌다 보면 이런 불교에 또 많이 보던 그런 이제 당초문이라든가 그런 게 더러더러도 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렇게 홍주성 모습이 좀 이렇게 보이시죠? 홍주성 모습이 좀 보이실 텐데 이게 큰 성은 아닌데 일단 높이도 너무 아담해 보이죠? 이래가지고 뭐 이 성을 쌓는 이유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는데 너무 이게 조촐해 보이는데 성은 반드시 성 바깥에 나가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덥고 좀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긴 한데 요 홍주성 바깥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성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보시는 느낌하고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죠? 자유를 찾아드리는 거야. 이거 자꾸 보내라 그래요. 남의 집 애기를 강교산 사기 되어라 이거. 어디 터지고 들어. 집에서나만. 자, 전국 어디 가시나 이렇게 혹시 다른 성곽을 가시게 되면 좀 참고하라고 성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성벽이 쌓여 있지요. 그리고 지금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덧댄 담장을 여장 그래요. 계집 여자를 써서 여자도 이렇게 풀짝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얕은 담을 더 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장이 지금 요 한쪽 부분만 있는데 그 옆으로는 다 지금 여러분이 걸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군 입장에서 이 성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이 여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벽돌 모양, 벽돌로 따진 것처럼 쭉 옆으로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양쪽에 5개씩 10개 있잖아요. 그게 여장인데 저 여장이 없으면 적에게 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장이 있음으로 해서 나를 보호도 하고 그 여장에 네모지게 구멍이 여러 개가 있지요. 하나는 정사각형이고 하나는 이제 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 일단 올라가셔서 보면 뭐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 성벽과 여장 사이에 한 줄이 이렇게 돌출돼서 나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어디 수원 뭐 화성도 가셔도 저거 찾아보면 다 있어요. 맨 꼭대기 돌 말고요. 여장 아래에 그걸 눈썹 밑자를 써서 미소 그래요. 근데 쟤는 굳이 뭐 이렇게 반드시 따도 좋은데 왜 앞으로 돌출을 시켜놨을까요? 한 줄.
비가 만약에 이게 들이치면 저 미석이 앞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그냥 성벽을 타고 물이 줄줄 흘러내리겠죠. 근데 미석을 저만큼 앞으로 댐으로 인해서 물이 낙수가 되잖아요. 그럼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한 줄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테리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한번 또 위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걸 한번 위로 올라가시면 시원하실 거예요. 주셔야 될 본드를 운동이 되겠네. 우리 해설사님이 아주 미인이네. 진짜 미인이네. 미인이고 키 크고, 아주 진짜 미인이네. 그런 박수랑 쳐줘야지. 이런 미인. 여기 올라오실 때 그 네모난 구멍들 한번 이렇게 보고 오세요. 뭐 차이가 좀 있나. 아니, 우리 해설사님이 참 미인이셔. 아, 너무 미인이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 다 그러네. 미술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거기 우리 이 눈썹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마도 있잖아. 이마도 있고 요 눈썹이 그 빗물 같은 거로 막아지잖아요. 근데 여대 모여서 박수를 한번 치자는데? 그러게. 박수를 한번 칩시다. 박수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지금 여기 이분이 설명을 저기 잠깐 질문하셔서 제가 뭐 그렇게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꼭 설명 안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러고서 옆에 친구한테 아까 뭐가 미석이라고 물어보면 꼭 그거를 맨 위에 한 줄 나온 거를 얘기합니다. 저것도 저기 그 기능을 하나요. 자, 여러분이 오시면서 뭐 네모난 구멍을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는 반드시 하나는 45도로 돼 있죠. 얘네도 예지하지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는 데는 멀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총안 그래요. 그리고 45도로 돼 있는 건 가까이 보이잖아요. 근총안 그래요. 아까 그 미석처럼 얘네도 다 이름 있고요. 자, 여기 지금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유의 색이 몇 가지라고 하죠? 오방색이긴 하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자청령, 오백호, 남주작, 국형 뭐 이런 뭐 방에도 나타내는 신기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가 남쪽이지 홍화문이 남쪽문이 남쪽에는 남주작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곳은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동하다 보면 흰색과 붉은색이 같이 펄럭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미아리 쪽에서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깃발들 많이들 걸어놓지요.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흰색과 보통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빨간 깃발, 흰 깃발. 여기 이 성 내에서는 그 무속인이 사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빨간 깃발이 펄럭이다가 흰색하고 붉은색이 만나는 지점은 이제 남쪽에서 서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좌청룡하면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 되겠죠? 동쪽에서는 푸른 깃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방위 표현도 되고요. 군대들. 여기서 여기까지 붉은 곳은 남쪽을 지키는 군대가, 그것도 흰색은 서쪽을 지키는 군대가 군대 영역 표시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오방색이 그냥 멋있으라고 펄럭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방위를 나타내고 그 색깔 자체가 또 방위를 나타내는 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그런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김에 조금 시원하시죠? 예. 여기서 좀 설명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저 안에 그 나무 사이로 혹시 비석 하나 보이시나요? 네. 가서 보시면 항일 의병 기념비 이렇게 써놨어요. 아까 그 홍주라는 지명이 바뀌게 된 건데 의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 홍주성을 사이에 두고 의병은 성 바깥에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관군과 일본군이 합세를 해서 이제 큰 전투가 일어나요. 그때 의병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의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그때 분명히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관군이 있었습니다. 관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병들은 정말 나라가 너무너무 힘도 없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들어와도 아무 대책이 없고 너무 무능력해 보이니까
말 그대로 의로운 마음만 가지고 일어난 군대가 의병이에요.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무기가 변변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무슨 물량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의병들하고 이 관군들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의병들이 공격을 해오느냐면은 관군들이 이 성을 놓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덤볐으며 그래서 이 홍주성을 13일 정도 의병들이 차지를 하게 돼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뭔가 해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000여 명 이상이 이 성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훨씬 더 훈련이 잘 되면 서울 용산이라든가 그 공주 같은 큰 지역에 있는 군대들을 데리고 다시 재차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대문을 다 닫고 이 안에 의병들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여는 수준이 아니고 아까 그 조양매 동쪽의 정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을 공중에서 폭발시키면서 그러고 막 일본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의병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겠죠. 그때 그들과 대적했던 일본군들도 사상자가 나잖아요.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한 20-30명의 사상자가 났대요. 일본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병은 폭도예요, 폭도. 폭도를 진압하다 희생당한 일본군을 애도한다는 애도비가 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금 저 자리에 40년 이상이나 그러니까 내 나라 내 땅을 그렇게 많이 뒤집어 놓고 훼손시킨 사람들을 애도한다는 애도비가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지역민들이 정말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그 조금씩 모금을 해서 그걸 없애고 세운 비가 항일 의병 기념비. 그냥 없앴어요. 그냥 다 이렇게 붙여서. 네, 그렇게 지금 그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옆에다 이제 세워놓고 또 했어야 된다는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그때 상황으로는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부수고 무서워서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다가 세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보실 때는 뭐 그냥 항일 의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사연 있고 아픈 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내려가시겠습니다. 저 불량 학생들이 몇 명 있네 여기. 공부들 안 하고 이거. 저거 홍주 조지라고 써진 거죠? 맞아. 빠따오잖아 뭐. 아는 사람 아는. 일교일보에서 내일은 날씨가 더 덥다고 그랬는데 바람이 어째 비바람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시원한데. 네, 내일은 더 날씨가 더 올라간다고. 여기도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팔각정, 사각정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일본 신사에서 세워놓고 그 이제 저 입구에 그 놀이양식 있지요. 그 일본 그 신사.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학생들 와서 다 참배하고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그랬던 장소이기도 해요 여기가.
비디오 촬영도 해주고. 김 교수가 제일 김 그 교수가 제일 서울 사람들끼리 좀 가까이 손을 잡고 그래 해요. 우리는 어차피 서울 사람이니까 할 수 없고 수원 사람끼리 서울 사람끼리는 뭐가 좀 따뜻한 모습이 보이고 이래 해야지. 없나 봐. 어디 수원 내나 서울 시내? 숫자한테 보면 이게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저 뭐라 진주, 전주. 제일 못한 사람. 문화재를 살려야 되겠네. 저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겠네. 네, 그 공사. 이거 지하차도로 만들고. 네. 여기 보시다가 이게 깃발이 이게 바뀌는 거 보셨어요? 빨간 거, 하얀 거 이렇게. 예. 거기서 이쪽부터 이제 서쪽이라는 거거든요.